폴란드계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반드라주의자들이 도끼를 우크라이나인 아버지에게 쥐어줍니다. 너의 폴란드인 아내와 아이를 죽이란 얘기예요. 10만 내지 15만 명이 학살되었다. 이게 여러분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저런 식으로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군 가슴에 뭔가 하나 달았는데 태양의 바퀴, 우크라이나 대통령 경호부대원입니다. 등에 뭐가 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가 있다.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1991년에 15개 소련 공화국이 다 해체가 되면서 다 각기 독립을 하고 그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는요, 독립할 때 상당히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토가 넓죠.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는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가 아니에요. 어딜까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넓은 땅이 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이 산지라든지 어떤 그런 험한 지역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농토예요. 너무너무도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철광석, 석탄, 그리고 히토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930년대에 스탈린이 세워준 공업시설이 즐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는 금방 선진국이 돼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독립할 때 4,500만 명이었어요. 이 작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사실은 그 뒤에 독립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고전한 이유가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서방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유럽이다. 저기서 말하는 유럽은 서유럽이겠죠. 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어디일까요? 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땅인데 레닌 동상이 지금까지 서 있고요. 그다음 저 나부끼는 깃발이 어느 나라 국기죠? 러시아 국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제국을 지배를 받았던 동쪽 지역하고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서쪽 지역이 오늘날 두 쪽이 나와서 친서방, 이제는 친러시아 성향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게 됐던 얘기입니다. 동쪽 지역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러시아랑 친하게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서쪽 지역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러시아는 이미 뭐 쭈그러들었고 망해가는 나라인데 이 서쪽, 그러니까 나토 내지는 유럽과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라가 사실은 의견이 갈리고 분란이 있을 때 정치인들이 이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 분란을 조장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비틀비틀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 이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이 내내 충돌을 하다가 2014년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도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인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까지 그 친러시아 정치 세력과 친서방 정치 세력이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다가 2014년에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시위,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로마이단 시위를 통해서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쫓겨나고요. 그 쫓겨난 자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바로 친서방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친서방 성향의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오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유로마이단 사건을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서 시민들이 봉기해서 그 대통령을 쫓아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로마이단을 이끌었던 여러 정치 세력 가운데 자유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이 당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인물 기억하시죠? 반데라입니다. 나치에 부역해서 인종학살을 저지른 정치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반데라가 이제는 악당이 아니라 우리들의 우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처음에는 평화 시위로 이끌어 가던 이 유로마이단 시위를 폭력 시위로 이끌어 갔고요. 결국 폭력이 분출하면서 친러시아 대통령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스테판 반데라는 나치 독일에게 부역한 파시스트였는데 이제는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동상이 세워지고요. 건국의 아버지로. 이것은 축구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그 10분 쉬는 하프타임 때 이 그 대형 그 걸개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펼쳐가지고 우크라이나어로 스테판 반데라는 우리의 영웅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뤄 짐작하건대 이런 식의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어디에서 주로 조성되었을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서쪽입니다. 서쪽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무심 풍겼죠. 아까 제가 그 할루치나,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보다 더 충성스럽게 아돌프 히틀러를 위해 싸웠던 부대를 말씀드렸는데 저 부대 깃발이 할루치나 그 SS 나치 친위대 부대의 깃발이에요. 이게 2013년에 할루치나 지역에서 축구 게임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공공연하게 이 나치 친위대 부대를 기리는 찬양하는 저런 응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크라이나어로 쓰여 있는 게 사단 창설 70주년 영웅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전까지 그 전범으로 비판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족의 어버이, 건국의 어버이로 추앙받으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때 문제가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또 어떤 민족이 사라졌습니까? 우크라이나 땅에서. 폴란드인이 사라졌죠. 근데 스테판 반데라 주의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크라이나 동쪽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밀어버리면 그야말로 인종적으로 순수한 우크라이나 땅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쪽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공포심을 느낍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당했던 경험, 운명, 그다음에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당했던 경험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동쪽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중앙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발하는 세력을 붙였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계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가 유대인 꼴 나는 거 아니야? 폴란드인 꼴 나는 거냐 하면서 공포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력 분쟁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저 우크라이나 동쪽 영토에서는 내전 상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도네츠크 주하고 루안스크 지역이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너무너무 우리를 2등 국민 취급하면서 자꾸 못 살게 구니까 아예 딴 살림 차리겠다라고 하면서 분리독립운동을 추구합니다. 근데 분리독립운동을 추구하니까 우크라이나 그 정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곳인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우린 딴 살림 차리겠자. 그러면서 그 구호가 미국 엿먹어라.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러가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강경민족주의자 세력, 반데라주의자들 뒤에는 바로 서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여러분 이때는 뭐 축제 분위기지만 지금은 뭡니까? 거의 바리케이드 치고 전시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친서방 대통령인데 포로첵코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젤렌스키 이전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설을 하냐면 이런 연설을 합니다. Тому що у нас робота буде, у них немає. У нас пенсії будуть, у них немає.
У нас піклування під дітей, під людей, під пенсіонерів, під дітей буде, у них немає. У нас діти підуть до школи і до дитячих садків, у них вони будуть сидіти в підвалах, бо вони нічого не вміють робити. І так, і саме так ми виграємо цю війну.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동쪽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느껴서 공포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내전이 벌어져서 민간인 지역이 피해를 입고요. 아까 제가 포로셴코 대통령이 우리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유치원과 놀이터에 있을 때 러시아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했죠? 지하에 있을 거라고 했죠? 실제로 지하 방공호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쏘는 포격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번지는 얘기인데요. 한 2달, 3달 전에 지금 전쟁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군이 미사일과 드론과 각종 폭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시가 쑥대밭이 됐죠.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우크라이나인 아이들이 지하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기사가 실렸을 때는요. 상당히 시니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반응은 아닌데 시니컬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저 옛날에 그 포로셴코 대통령이 했던 말 자신들이 이제 뒤집어 써가지고 반대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별로 좋은 입장은 아닌데 역사란 것이 얼마만큼 이렇게 뭐랄까 꼬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가 포로셴코 대통령 다음으로 젤렌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희극인이었습니다. 정치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크라이나의 아주 그 비비꼬인 아주 그 뭐랄까요 비효율적인 정치를 비판하는 시트콤의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정치에 염증을 느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죠. 그런데 젤렌스키가 그 정말로 희극인에서 일약 대통령이 되는 어떤 이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뭐냐면요. 철저한 중도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이 함께 다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중간의 길을 걷겠다. 친서방도 아니고 친러시아도 아니고 중간의 길을 걷겠다. 그리고 내전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의 공약을 버리고 철저하게 반러시아, 철저하게 친서방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이제 열받은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죠. 뭐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뭐 옳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고 완벽하게 나토에 가입되었을 때 러시아가 상당히 국가안보상 엄청난 위기에 처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한 우크라이나 동쪽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더더욱더 핍박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분쟁을 푸는 방법으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 역사가 복잡한 게 뭐냐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어떤 대표자로서 저 사악한 러시아인의 침공에 맞서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를 할 줄 몰라요. 모국어가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떠듬떠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젤렌스키 대통령이 되게 그 뭐랄까요 대국민 담화 성명을 하고 어떤 호소를 할 때 우크라이나어로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전날 며칠 동안 맹연습을 한 다음에 외워서 하는 연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민족주의의 대표자가 우크라이나를 모르는 그리고 상대방인 적대 세력인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2022년 이전에 여러 해 동안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강경, 정말 초강경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아조우 부대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아조우 부대는 철저하게 공공연하게 나치를 추종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꽤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아조우 부대원들이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있는 깃발이 아조우 부대 깃발이에요. 아시겠죠? 나치 깃발입니다. 그리고 옆에 유럽연합 깃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완전 이거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죠. 유럽연합의 가장 철저한 그 반대 이념이 나치즘인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나치를 추종한 것까지야 뭐 그런가 보다는데 유럽연합 깃발이 내걸어 가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대인 단체에서 자자 젊은 세대 여러분 이런 상징을 쓰면 안 돼요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역사, 그러니까 나치즘의 어떤 그 비극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생기면서 잘 몰라서 이런 식의 나치 문양을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이러이러한 상징들은 나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뭐 갈고리 십자가는 익숙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해골 마크, 나치 친위대 요것도 익숙할 텐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게 검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치 상징이거든요. 이게 2022년 2월 내지 3월입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우크라이나 군이 결사항전을 하고 결사항전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모습을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올랐어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우크라이나 여군 가슴에 뭔가 하나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태양의 바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유럽연합이 이걸 금방 내렸는데 이미 이 사진이 널리 퍼져나가가지고 문제가 되었죠. 또 하나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달고 있는 이것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태양의 바퀴라는 얘기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자신의 그 전쟁을 일으킨 행위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가 있다.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나는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런 러시아 푸틴의 선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정을 보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입니다. 이 사진도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국가 원수가 최전선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철통 같은 경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호부대원들이 있는데 요 병사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경호부대원입니다. 근데 등에 뭐가 있죠? 해골 마크가 있습니다. 나치 친위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원인데 공공연하게 나치 상징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신난 사람이 누굴까요? 푸틴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봐라. 내가 네오나치를 척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런 사진이 입증한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나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전을 할 수 있는 또 비밀가 제공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도가 되지 않은 사건인데 2023년에 우크라이나 축구팀이 그리스에 가서 축구 게임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제 경기에서 A매치에서요. 정치적인 구호는 배제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 축구팀을 응원하는 응원단이 우크라이나 팀을 길을 꺾는 응원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스매시 아조우 나치스. 그리스 축구 팬들에게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 아조우 부대의 나라로 여겨지고 있고요. 아조우 부대는 곧 나치라는 얘기죠. 결국 우크라이나는 나치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각국의 서유럽 각국의 정치 지도부는 다른 입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일반 유럽 사람들의 눈에는 우크라이나는 나치의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에피소드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22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를 국빈 방문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회의장의 초빙을 받아서 연설을 하죠. 캐나다 의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캐나다 국회의장이 우크라이나와 캐나다의 친선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캐나다로 이주해서 터를 잡은 한 분을 소개한 거예요. 여기 훈카라고 하는 분인데 우크라이나 출신 캐나다 시민 야로슬라프 훈카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소개하며 우크라이나의 영웅, 캐나다의 영웅이신 저분의 공훈에 감사한다고 말을 하자 캐나다 국회 전체가 훈카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국회의장이고요. 이 사람이 당시 그 캐나다 총리였던 트리도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젤렌스키가 있죠. 훈카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훈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젊었을 때 할리치나 부대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 국회의장이 정말로 그 손발이 닳도록 빌어가서 하여튼 내가 실수했다라고 알려고요. 이 트루도 총리는 몰랐던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이 불을 끌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잡히지 않으니까 결국 사임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잖아요. 저 훈카라고 하는 분이 자기 SNS 그러니까 프사라고 하죠. 사진에 딱 저걸 받아 놓은 겁니다. 누가 뭐 찾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뭘 뜻하냐? 저분에게 나치 친위대 할리치나 부대원이었다는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 숨겨야 될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과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면서 저기에는 네오나치의 나라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전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뜬금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돼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분법적으로 러시아가 정당하다,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의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전쟁은 정말로 복잡한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300년, 400년, 500년을 넘어가는 복잡한 과거가 있는 전쟁이다. 또 사악한 러시아가 선량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상당한 복잡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영 대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은 러시아를 사악한 100% 악, 우크라이나를 100% 선량한 국가로 놓고 보는 이런 이분법적인 선악의 대결로 이 전쟁을 보게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선택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때 제 강연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